돌의 혼상. 이 이야기는 태종실록 11년 10월 28일에 기록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괴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헐릉내 석조 구조물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병조가 파견되어 감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릉은 사후에 조성되지만 조선 초에는 예외적으로 왕의 생전에 부지 선정과 성물 조형이 일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괴담은 바로 그 실제 기록과 조선시대 풍습에 근거하여 고요한 왕릉에서 벌어진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을 상상력으로 엮은 이야기입니다. 조선 태종 11년 음력 10월 하순, 서울 남부 내곡동 외곽 헐릉 경내, 이방원의 능이 세워진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당시 헐릉 조역 안에 세워진 석인과 성마 가운데 한 기의 무인석이 밤마다 미세하게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해당 보고는 병조를 통해 접수되었고 이방원은 즉시 파견 인원을 보내 현장을 살피게 했다. 명을 받고 움직인 인물은 종육품 무관으로 병조 소속의 감찰관 이맹현. 그는 능경을 담당하던 병사들과 함께 며칠간 헐릉에 머물며 이상 여부를 직접 조사하였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 수문군 이정우는 이렇게 진술했다. 병사 김윤복이 매일 석상의 방향을 그려봤습니다. 이틀 전부터 북향으로 조금씩 돌아가더니 오늘 아침에는 하에 경계석 바깥으로 발을 옮긴 듯 보였으며, 그가 내민 그림에는 석상이 분명 남쪽을 향했던 날과 미묘하게 고개가 틀어진 현재 모습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원래 왕릉의 석상은 능침을 바라보는 남형으로 세워지는데 북쪽은 저승의 방향이라 민간에서도 꺼리는 쪽이었다. 직접 석상을 살핀 이맹현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눈매와 입꼬리에 미세한 이질감을 느꼈다. 표정이 있다. 그는 속으로 중얼였다. 무인석의 돌 얼굴은 감정을 품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이 석상은 분명 입꼬리를 아주 희미하게 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안개가 짙었다. 교대로 근무 중이던 병사 김윤복이 갑자기 실종되었다. 이정우가 경악하여 주변을 수색했으나 들리는 건 안개 속 풀잎 흔들림과 석상의 묵직한 그림자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무인석은 원래 자리보다 2작 가량 뒤쪽으로 물러나 있었고 그 얼굴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 눈매가 길어지고 턱 아래에는 작은 점처럼 움푹 팬 자국 하나. 이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였다. 윤복의 얼굴입니다. 저 점까지요. 이맹현은 아무 말 없이 석상을 응시했다. 아직 따스한 기운이 남은 가을 햇살 아래 그 석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며칠 후 2번째 병사가 또 실종되었다. 그날 밤 이맹현은 직접 석상 앞을 지켰다. 초저녁까지는 조용했다. 그러다 자정 무렵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능지 전체를 휘감았다. 촛불이 한 차례 꺼지고 다시 켜진 순간 석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돌로 된 형상 안에서 살아있는 무엇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뒤에서 들리는 숨소리에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석상은 이맹현이 있던 자리에서 분명히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었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숨조차 멎을 듯한 정적 속에서 석상의 입술이 아주 작게 열렸다. 이맹현, 이정우, 나 여기 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는 이미 죽은 자의 목소리였다. 초겨울의 한기에 헐릉을 감싸던 안개는 그날 밤 더욱 짙고 낮게 내려앉았다. 종사관 이맹현은 3번째 실종자가 발생한 이후 도저히 명령만으로는 이 현상을 판단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는 몰래 병조에서 보관 중이던 고 문헌 중 하나를 들고 왔다.
그 문서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이 깃든 형상의 주술. 조선 개국 이전 고려 말 무신들 사이에 은밀히 전해지던 기록이었다. 거기엔 돌로 형상을 만들되 죽은 자의 혼을 조각에 이입시키는 비밀의식이 언급되어 있었다. 특정 시간에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 혼이 반응하면 그 형상은 산자의 기척을 닮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쓰여 있었다. 이맹현은 놀랐다. 석상이 처음으로 움직인 날, 이정우가 무심코 이렇게 중얼댄 것을 기억했다. 윤복이 얼굴 같습니다. 바로 죽은 자의 이름을 말한 순간이었다. 그 이름을 들은 석상이 바로 다음 날부터 움직였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능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홀로였다. 이정우조차 말렸다. 딸이, 그 석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제 꿈에 윤복이가 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명을 받은 자는 두려움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소. 헐릉의 안개는 구름처럼 내려앉아 바닥을 덮고 있었다. 이맹현은 석상 앞에 향을 꽂고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김윤보, 내가 이 안에 있느냐? 그 순간 석상의 입이 작게 움직였다. 돌이 갈라지는 듯한 미세한 소리와 함께 눈동자처럼 보이던 홈이 아주 조금 이맹현을 향했다. 곧이어 땅 밑에서 쿵 하는 무거운 울림이 들려왔다. 석상의 발이 땅속으로 내려앉는 듯 진동했다. 이맹현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나 여기 있어. 돌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리고 그 무인석이 팔을 들었다. 그토록 단단하고 무거우며 생명이 없을 것 같던 그 돌의 팔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천천히 이맹현을 향해 뻗어나왔다. 그가 칼을 뽑으려 한 순간 바닥에서 안개처럼 솟아오른 얼굴 없는 형상이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차가운 감촉이었다. 하지만 그 감촉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했다.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며칠 후 병조의 보고에는 이렇게 적혔다. 감찰관 이맹현, 능경중 실종. 추적 흔적 없음. 수호석상 파손 흔적 없음. 외부 침입 없음. 이정우는 무기력하게 명패를 반납하고 후임자에게 석상의 경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석상을 바라보았다. 그 무인석의 얼굴은 이번에는 낯설지 않았다. 정갈한 눈썹, 짙은 인상, 그리고 입꼬리에 미묘하게 걸린 긴장감. 그건 분명 이맹현의 얼굴이었다. 이정우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능을 내려갔다. 이듬해 초여름 헐릉관리 사령이 교체되며 왕명에 따라 수호석상을 모두 점검하기로 결정되었다. 공식적 이유는 도석의 균열 때문이었지만 실제론 실종자들이 남긴 비밀 보고서 때문이었다. 헐릉 남측 무인석 두 번째 열. 작업자 하나가 돌 표면에서 이상한 페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작은 흠집들과 함께 아주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맹현, 이정우, 윤보. 석상의 등 뒤에는 아주 작게 이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보지 마라.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 안에 혼이 있다. 태종실록은 이 사건을 이렇게 남긴다. 헐릉 조영래 석상 스스로 자리 바꾸어 있음. 병조로 하여금 지키게 하다. 태종실록 11년 10월 28일. 하지만 실록에는 쓰이지 않은 3명의 이름은 지금도 그 석상 아래 남아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형상의 눈은 오늘도 조금씩 방향을 바꾼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